진짜 많이 떨고 있어요, 사실. 응원을 좀 많이 해주세요. 1분만 더 쉬고. 중요한 돈 버는 얘기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재밌어요. 진짜 다행이다. 너무 꿀정보라 달달해요. 감사합니다. 헌납이염? 헌납이염? 제가 이따 Q&A 시간에 한번 그럼 다뤄드릴게요. 여기 제가 사실 강의 내용에는 없었어요. 근데 선납이염, 그러니까 적금 금리가 높은 걸 이용해서 예금보다 높은 걸 이용해서 선납 이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은행에서 그런 선납 이연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 납입 금액을 걸어둔 적금이 너무 엄청 많아요. 특화하는 적금들은 대부분 한 달 납입 금액 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제한해 놓거든요. 그래서 막 금리 별로 안 주는 적금 뭐 2% 이렇게밖에 안 되는 적금이 한 달 납입 금액이 뭐 100만 원까지도 되고 200만 원까지도 되고 300만 원까지도 되고 뭐 예를 들어 국민은행 직장인 적금 같은 경우에는 최대 이율이 다 받아도 2%안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2, 3%의 그치는 금리들만 많이 넣을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뭐 5, 6% 넘어가는 그런 특판 금리 같은 특판 적금 같은 경우는 현납 이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 납입 금액을 걸어두는 상품들이 최근에 많이 생겼어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이따가 여러분 적금이 조금 어려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거 한 번만 더 우리 같이 정리하고 갈게요. 적금은 목돈을 만드는 통장이었고요. 예금은 목돈을 굴리는 통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이 달랐다. 적금은 예를 들어서 8월 달에 10만 원을 넣으면 10만 원은 1년 이자를 주지만 9월 달에 넣는 10만 원은 12달 중에 11달에 이자만 주고 10월에 넣는 적금은 10달에 이자만 주고 또 11월에 넣는 금액은 9달에 이자만 주고 이런 식으로 점점점점점 계단식으로 금리가 줄어드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한 달 납입 금액이 50만 원 내지 100만 원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적금 말고 예금을 가입해라 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린 거고요. 이런 차이가 발생한다. 적금의 금리 산정 방식 구조가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금리는 기본금리랑 우대금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기본금리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금리고 우대금리는 어떠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플러스에서 추가해주는 금리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합산해서 최대 몇 프로 이렇게 공시를 해놓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 금리를 봐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상품 설명서를 열어서 기본 이율이 얼마인지 내가 우대 이율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를 계산해서 적금을 가입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 종이에서 드린 거예요. 이 장에서. 그리고 그렇게 정리를 하면 최고금리에 절대 남들처럼 현혹되지 말자.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를 잘 확인하자. 왜냐하면 은행은 다선 사업자가 아니다. 어떤 식으로든 우리한테서 본인들이 우리한테 주는 이자를 뽑아먹는다. 좀 표현이 저급한가? 남겨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적금은 도중에 해지하면은 이자를 거의 안 준다. 그래서 용도별로 나누어서 소액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 저처럼 뭐 결혼 자금이나 뭐 집을 사려고 모으는 적금 같은 경우는 납입 금액이 크니까 이런 납입 금액이 큰 적금에 가입할 때는 이 적금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혹은 중도에서 일부만 인출이 가능한지 그런 기능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가입하자. 그리고 진짜 목적이 뚜렷한 적금은 온라인에서 내가 새벽에 갑자기 해지를 할 수 없도록 은행 창구에 가야만 적금을 해지할 수 있도록 온라인 해지 불가 기능을 같이 설정해 두자. 라는 이야기를 제가 이 적금 활용하기 파트에서 드렸던 거예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Q&A 시간에 물어봐 주시고요. 자, 이제 돈을 더 버는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축률을 높이고 싶잖아요, 우리가. 뭐 200만 원을 벌면 그동안은 20만 원을 모았다면 이제는 50만 원을 모으고 싶고 100만 원을 모으고 싶고 하잖아요. 그거를 내가 번 돈에서 얼마만큼 저축을 했냐 그 비율을 따지는 게 이제 저축률인데 저축률을 높이는 방법은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비하는 거예요. 뭘 대비해야 될까요? 뒤에 가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아껴야 됩니다. 아끼는 건 좀 감이 오시죠? 내가 번 돈을 아끼는 거.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더 버는 게 저축률을 높이는 핵심 방법이다. 아까 요 지금 주말까지 알바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뒤에 가서 제가
어떤 일들을 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이 파트는요, 좀 방법론적인 부분보다는 저는 마인드 세팅에 가까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혹시 그 돈을 더 벌기 위해서 혹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 게 있나요? 계시다면 뭐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저처럼 온라인에서 이렇게 쉬는 날도 강의를 진행을 한다든지, 혹은 직장 외 시간에 블로그를 써서 원고료를 받고 있다든지, 뭐 쿠팡 알바를 저녁에 잠깐 하고 있다든지 하는 식으로 여러분이 돈을 더 벌기 위해서 하고 계신 노력이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좀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긴 한데. 자, 그렇다면, 자, 제 이야기를 조금 드릴게요. 제가 은행을 퇴사한 건 아까 처음에 말씀을 조금 드렸잖아요. 제가 당근마켓 같은 곳에서 동네 알바 하세요? 아, 필요한 제품 영어원 이벤트로 복습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뭐 직접적으로 현금 수익은 아니지만 내 돈을 아끼는 게 돈을 버는 일이니까 되게 잘하고 계신 거죠. 봐요. 저는 은행을 퇴사했을 때 이제 모두가 저를 좀 만류했어요. 너가 아직 어려서 그렇다. 세상 물떡을 너무 모른다. 여기 나가면 진짜 너 고생한다. 사회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니? 직장의 이 울타리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아니? 제가 은행을 퇴사한다 했을 때 10명 중에 10명의 어른들은 이 얘기밖에 안 했어요. 근데 맞는 말이죠. 어른들 말씀 틀린 거 하나 없더라고요. 제가 직장을 나와보니까, 아, 세상이 진짜 가혹해요, 여러분. 진짜 자본주의고, 여러분, 직장이라는 울타리가 나를 보호해 준다는 거는 정말 정말 확실합니다. 하지만 저는요, 돈을 많이 벌고 싶었어요. 어릴 때부터. 돈을 위해 은행원이라는 직업을 선택하기도 했고, 그에 앞서 돈을 벌고 작성하고에 가기도 했고,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욕심이 강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일을 할 자신도 있었어요. 근데 직장 안에서, 이 은행 안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그런 구조가 아닌 거예요. 내가 분명히 옆에 계신 직원보다 훨씬 고객도 많이 받고, 실적도 잘 내고, 자진해서 출장도 나가고 하는데, 결국에는 회사가 정해둔 연봉 체제 안에서 제 몸값이 결정되는 그 구조가 저는 정말 싫었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은행을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만 좀 드릴 수 있는 이야기인데, 저는 은행에 재직할 때 투잡을 했거든요. 그때는 어떤 일을 했냐면 PC방 알바를 했어요. PC방 알바. 어차피 저는 은행에 있었어도 이제 많은 노력을 했다고 했잖아요. 항상 제 몸값을 불리는 일은 공부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어떻게 보면은 교사라는 걸 준비할 때 공부를 되게 많이 했던 사람인데, 그런 거를 덮고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은행 안에서 제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자격증을 굉장히 많이 땄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자격증 공부를 하느라 거의 매일 밤을 샜기 때문에 어차피 밤새서 PC방은 이제 앉아서 공부도 하면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집 밑에 있는 PC방에 제가 지원서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평일 화목을 야간에 나가서 밤을 새고, 금요일 밤에 약간 밤을 몰아잔 다음에 주말에도 하루 종일 알바를 하면서 살았던 거죠. 정말 정말 악착같이 돈을 모으면서 살았어요. 그때는 버스비도 아까웠기 때문에 매일 내정거장되는 거리를 오디오북을 들으면서 걸어 다녔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대구 경북대학교 인근 원룸에 혼자 자취를 했는데, 날씨 좋은 날 이제 6시에 이렇게 퇴근을 하고 그 경대를 가로질러서 집에 가다 보면은 제 또래 친구들이 그 경대 잔디밭에 누워서 막 하하호 치킨도 먹고 막 그 넷플릭스 이런 것도 보고 본인들끼리 술도 마시고 하는 광경을 매일 보면서 이제 퇴근을 했어요. 그때 제가 정말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는. 이렇게 되게 가진 노력 끝에 저는 15개월 동안 이제 5천만 원 정도의 돈을 모았고, 퇴직금이랑 이것저것 넣어둔 거 계산을 해보니까 한 7천 정도의 돈이 되더라고요. 그때 이제 결심을 했어요. 아, 이 돈으로 이제 부모님 손 벌릴 일도 없으니까 내가 해보고 싶은 거 뭐라도 한번 도전해봐야겠다. 그 제가 아까 은행을 나가겠다고 했을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저를 만류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아니나 다를까 지점장님께서 이제 이 제가 은행을 나가겠습니다 이거 말씀을 드리니까 한 달 동안 사표 수리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결국 팀장님 통해서 이제 서면으로 보고만 계속 올리다가 안 되겠다. 이렇게는 나 여기에 못 끼겠다 싶어서 사직서를 직접 출력을 해서 본부장님 방으로 직접 들어갔어요.
그때 당시에 지점장님이 본부장님까지 하시는 분이셨거든요. 딱 들어가서 이제 본부장님 눈을 진짜 똑바로 쳐다보고 정말 주먹을 불끈 쥐고 말했던 기억이 생생한데요. 본부장님, 저는 본부장님도 저처럼 특성화고를 나와서 19에 취업을 하신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40년 넘는 이 시간 동안 이 직장을 일하면서 본부장님은 행복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처음에는 이 직장 덕분에 본인은 가정도 먹여 살릴 수 있었고, 이렇게 좋은 직원들과 함께 일할 수 있었고, 막 좋은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아, 이대로는 내가 또 휘말리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본부장님, 저는 지금 행복하지 않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꿈을 포기하고 취업을 택했는데,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좀 경험하며 살고 싶어요. 만약 본부장님 따님이 본부장님께 오셔서 저와 같은 이야기를 한다면, 딸한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십니까? 저는 은행 문을 열고 나가서 진짜 단 3분 뒤에 후회하더라도 나 그 3분만 내가 행복할 수 있다면 진짜 평생을 후회 속에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본부장님 눈빛이 변하시더라고요. 김 계장, 나도 사실 행복만 했던 것은 아니네.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40년 동안 진짜 참 고마운 직장이지만 결국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은 아니었지. 그래, 나는 못다 경험해본 세상을 김 계장이 마음껏 누려주게. 그렇게 저는 이제 사표를 수리받고 은행을 12월 14일자로 퇴사를 하게 되었어요. 제가 처음 제 소개를 드릴 때 제 어릴 적 꿈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운동선수와 이제 교사. 그 두 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의 대표적인 답이라고 할 수 있는 필라테스 강사인데요. 은행을 나오면서 이제 홀린 듯이 이 강사 자격증을 신청을 해두고 남짓 시간이 남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쉬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나는 이 시간, 이제야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는데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해볼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 보험 설계사 자격증을 따두자. 그래서 그 자격을 발급받고 보험 일을 배웠어요. 지금까지도 이 자격 코드는 유효하게 가지고 있고 보험 설계사도 이제 프리랜서 형태로 자유롭게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웨딩 업계에서 잠시 알바를 하다가 필라테스 강사를 준비하면서는 피트니스 센터의 상담 매니저로 또 취업을 합니다. 이때도 답이 여러 개죠. 보험 설계사에 웨딩 업계 알바하고 PC방도 주말에 나갔으니까 거기에 피트니스 매니저까지 알바를 되게 여러 개 했습니다. 시간을 많이 쪼개서. 제가 이렇게 제 스토리를 풀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여러분, 저는 남들처럼 쉽게 돈을 벌진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은행 다니면서 알바하고 밤새 가면서 투잡, 쓰리잡 이게 결코 쉽게 돈을 벌었다고 할 수 있나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 돌아보니까 제가 정말 정말 확신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요. 저는 정말 닥치는 대로 다 경험했거든요. 그 순간순간 저한테 온 기회들을 전부 붙잡고 경험했어요. 그때는 이게 나한테 얼마나 큰 자산이 될 줄도 몰랐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경험했어요. 왜냐면 그동안 못했으니까. 그동안은 돈만 바라보고 내 꿈을 포기하고 은행에서 시키는 일만 정해진 시간에 했던 사람이니까 지금 이렇게 시간이 자유로울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뭐든 경험하자. 닥치는 대로 경험을 했고요. 그 순간, 그러면서 이제 지금에서야 뼈저리게 느낀 것을, 진짜 모든 일에는 배움이 있는 거구나. 하물며 제가 여기 잠깐 언급하고 넘어갔던 그 고깃집이랑 전단지 알바 했었잖아요. 이 고깃집 알바를 하면서도 저는 술 취한 사람을 응대하는 방법을 배우고자 노력했어요. 그때는 제가 하는 일이 저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몰랐어요. 하지만 돌아보니까 이런 지난 경험들이 제 안에 차곡차곡 쌓여서 언제든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어떠한 기회가 주어지면 뭐든 미친 척 실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저는 그때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후회는 좀 해요. 내가 그때 고깃집 알바를 했을 때 그때 배웠던 게 미래에 나한테 어떻게 쓰일지를 알았더라면 나 조금 더 열심히 배웠을 것 같고 은행에서도 여기서 이제 은행에서 배웠던 나의 그런 경험들이 지금에 와서 이런 자산이 될 줄 알았더라면 힘들어만 할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어떤 걸 더 배울 수 있지라는 마인드로 일을 했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예전에 제가 은행을 다녔을 때 고깃집 알바를 했을 때 PC방을 다녔을 때 가지고 있는 생각
생각들을 갖고 계실 거라 생각해요. 이런 저의 경험들, 제가 지금 깨우친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저보다는 조금 더 빨리 성장을 해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요. 저는 지금 무슨 일이든 미친 척 실행을 해보고 있고, 아, 네. 지금이라도 저는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뭐 강의도 도전해보고, 문구도 만들어보고, 사업도 기획해보고, 이런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확신해요. 이런 실행들이 저에게 경험이 되고, 경험을 통해 배운 것들이 다시금 실행에 오르는 우리 삶의 선순환 구조를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꼭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남들은 정말 쉽게 돈 번다던데, 집에 누워서 자면서 돈 번다던데, 그 사람들 쉽게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그 돈 버는 구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들였는지를 말하지 않는 것뿐, 여러분들도 지금 하고 계신 일들이 뭐 하루 8시간 일해서 200 벌고 250 벌고, 남들과 비교했을 때는 작게만 느껴지실 거예요. 되게 지루하고 힘들게만 느껴지실 거 저 너무 잘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마음과 생각을 지금 조금만 달리 하신다면, 지금 여러분이 쓰고 계신 이 시간이 경험으로 쌓이면서 나중에 더 큰 가치를 창출해낼 것이라는 이야기를 저는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말만 하면 두루뭉실 뜬구름 잡는 소리 같을 수 있으니까 제가 쌓아온 경험들이 어떻게 돈이 되고 지혜가 되는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은행원이랑 보험 설계사 일을 했어요, 저는. 자, 지금 이걸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강의와 전자책 그리고 커뮤니티를 운영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급 컨설팅과 보험 컨설팅으로도 돈을 벌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 보험 설계사 일을 하면서 제일 크게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걸로 수익을 내고를 떠나서 제 친구들, 제 가족들,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험에 속지 않고 보험을 잘 적극적으로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능력을 얻은 거에 저 정말 감사해요. 이러한 은행원과 보험 설계사를 통해 얻었던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여러분들한테 아까 잠깐 언급해드렸던 이제 자면서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약간 세팅을 해놨고요. 그렇지만 이런 돈보다 귀중한 것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 그거에 되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고, 그리고 피트니스 매니저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게 피트니스 매니저 할 때 제 이거 뭐였지? 이름표 사진인데, 피트니스 매니저를 하면서 저는 주로 회원권을 상담하는 역할을 맡았거든요. 매출과 되게 직결되는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강사의 월급을 관리하고 그 강사의 월급을 관리하는 능력도 앞에서 했던 이 은행원과 보험 설계사를 통해 배웠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피트니스 센터장님이 저한테 그 직원들 월급 관리를 맡기신 거예요. 이런 피트니스 매니저를 활동하면서 배웠던 걸 가지고 필라테스를 하면서 팀장이 됩니다. 여기 피트니스 센터에서 저를 고용해 주셨던 대표님이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은 가려놨는데 이 로고가 그 필라테스 로고거든요. 제가 지금 가려놓은 로고가 여기에 팀장직을 저한테 주시면서 저를 위해서 이 센터를 내주셨었어요. 피트니스 매니저 단순히 거기서 그냥 상담 업무하고 끝냈을 수 있는데 거기서 가진 귀한 인연과 경험들을 기반으로 필라테스 강사 팀장이 되어서 저는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은행원을 하면서 제가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에게 상담을 하는 능력이 많이 길러졌을 거잖아요. 여러 사람을 대하는 응대 능력이 많이 길러졌기 때문에 그런 거를 기반으로 인정을 받아서 필라테스 강사 팀장으로서 상담 교육을 또 운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또 아까처럼 사람을 설득하는 기술을 되게 많이 배웠어요. 이런 일들을 하면서. 지금 사람을 설득하고 남들에게 조리 있게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의 생각을 잘 정리해서 전달하고 이 사람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능력. 이게 살면서 정말 큰 도움이 되는 능력 아닌가요? 저는 이거를 은행에서 일하고 보험 설계사로 일하고 피트니스 매니저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이 길렀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능력이 지금 경험치가 쌓였기 때문에 제가 또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또 하기도 해요.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했던 PC방 매니저. 이 일을 하면서는 제가 어떻게 돈을 벌고 있냐면 그 PC방이 저를 쓰다가 무인 점포 형태로 돌렸거든요. 그 돌리는 과정을 제가 지켜보면서 무인 점포를 어떻게 운영하면 되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터득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기반으로 무인 점포 운영 컨설팅을 맡고 있고요. 이게 지금 아이스크림 가게를 차리는 현장을 제가 컨설팅해주는 현장을 찍어온 건데 이렇게 무인 점포를 새로 차리려고 하는 사장님들을 기반으로 새 나가는 돈이 없도록 점포를 잘 세팅할 수 있도록 컨설팅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저는 PC방 매니저 일을 하면서 배웠어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는 계속 뭐 보험 설계사라든지 은행이라든지 피트니스 매니저로 뭐 필라테스 강사로 사람들을 가르칠 때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많이 응대할 수 있는 능력은 있었는데 저보다 나이 어린 사람을 대하는 건 몰랐거든요. 그게 굉장히 서툴었어요. 그런 능력을 PC방 매니저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터득했습니다. 보통 PC방은 주 고객층이 저보다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어린 사람들을 잘 대하는 방법을 터득해서 이제 필라테스를 시작했을 때 키즈 필라테스까지 잘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요거는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이랑 같이 사진을 찍은 겁니다. 만약에 그때 제가 PC방에서 그냥 막 단순히 힘들어만 하고 막 주문 들어온 것만 쳐주고 이랬더라면 저는 키즈 필라테스를 하면서 어린 친구들 대하는 방법을 잘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런 경험치, 그런 시간들이 쌓여서 지금의 저를 만들어줬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웨딩업계 알바. 사실 이거는 저한테 직접적으로 지금 돈이 되고 있지는 않나요? 근데 여기선 제가 어떤 거를 배웠냐면 결혼 비용을 좀 많이 줄였어요. 웨딩업계에서 알바를 하면서 주워드는 얘기가 많을 거잖아요. 거기 막 식권 나눠주는 알바 같은 거 하면 막 심심하니까 주위에서 선생님들이 막 수다를 떠시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웨딩홀을 조금 저렴하게 계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식권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웨딩 회사랑 결혼식 회사랑 조인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노하우를 되게 많이 주워 들었고 지금 제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결혼 비용을 굉장히 많이 아낀 노하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알바나 뭐 제가 경험해왔던 것들을 기반으로 저는 되게 삶을 현명하게 살아나가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정리하자면 제가 지금 돈을 벌고 있는 수익 구조는 은행원이랑 보험 설계사 일을 하면서 했던 그 경험치를 바탕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 전자책을 써놨고 그리고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숨고나 이런 매체에서 월급 컨설팅이랑 친구들 뭐 건너 소개로 보험 컨설팅으로 그 수입을 얻고 있고요. 그리고 필라테스 강사가 사실은 제 주업입니다. 이것도 제가 얼마 전에 통장을 한번 공개한 적이 있는데 필라테스 강사가 돈을 이렇게 많이 벌어? 라고 말을 많이 물어보시던데요. 그게 제가 다 피트니스 매니저 활동을 했던 걸 기반으로 다른 사람들을 교육도 하고 그리고 그 센터를 관리하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운영에 대한 매출 수수료로 제가 다른 강사들보다 좀 돈을 더 많이 받고 있어요. 그리고 말했던 이 무인 점포 운영 컨설팅도 제가 컨설팅을 해서 무인 점포가 오픈이 되면 거기서 일정 매출이 매달 저한테 통장에 꽂히고 그리고 컨설팅을 하는 비용도 매일 수익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돈을 벌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스토리에 공유했던 그 매달 월급날이라고 하는 구조가 이런 일들을 해서 들어오는 돈들이에요. 여기 적어놓지 않은 것 중에는 뭐 제가 여기서 운동을 좀 잘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거를 기반으로 그 럼바디 같은 앱에서 다이어트 크루 코칭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 달에 한 5에서 10만 원 정도 수익이 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자잘자잘하게 저의 능력치를 최대한 활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저는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제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절대 비하하지 마세요. 요거 설명 안 드렸네? 죄송해요. 그 외 짠 수입으로는 쿠팡 파트너스랑 블로그 애드 포스트 등으로 많은 돈은 아닌데요. 그냥 조금 돈을 벌고 있어요. 이건 진짜 짠 수입이라서 공개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여러분들도 누구나 쉽게 하실 수 있는 일이니까 가지고 왔는데 블로그나 뭐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들은 제 프로필 링크 들어가 보시면 그 밑에 제가 쓰는 물건들을 쿠팡 파트너스로 그 상품을 공유해 놨거든요. 사람들이 그걸로 구매가 일어나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저한테 쿠팡 파트너스에서 지급해줘요. 요렇게 한 달에 조금 작은 돈이지만 벌고 있고 그리고 블로그나 이런 것도 애드포스트 수익을 조금 얻고 있습니다. 요거는 너무 작아가지고 말하기도 좀 부끄럽네요. 그리고 직장인분들한테 5에서 8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면 저는 절대 작지 않은 금액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지금 다니고 싶은 그 직장이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다 자산이 될 거라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해서 나는 왜 8시간 일하는데 이거밖에 못 벌지? 이런 생각을 하시기보다 당장 내가 눈앞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으시고 내가 지금 예를 들어 물류센터에서 일을 한다면 그 물류센터가 어떻게 돌아가는 구조인 건지 그거를 공부하시면서 여러분이 지금 시간을 되게 알차게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절대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을 남들과 비교해서 비하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동일한 거예요.
절대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지금 그 시간이, 경험들이 나중에 꼭 자산으로 돌아올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쿠팡 파트너스랑 애드 포스트 하는 방법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봤는데, 이거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블로그 운영하시는 분들은 쿠팡 파트너스 회원가입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쓰시는 물건이나 남들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은 거 파트너 신청하셔서 상품 링크를 그냥 무차에 공유하시기만 하면 돼요. 그럼 그걸 눌러가지고 누가 물건을 구입하면 이렇게 수익을 얻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로그 글을 조금 채우셔서 네이버 애드 포스트에 미디어 등록 신청을 하시면 이렇게 여러분 글을 보고 광고를 클릭한 사람들의 광고료가 지급이 됩니다.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고, 요거에 대한 자세한 방법들은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Q&A 시간에 제가 더 덧붙여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도 미션이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신 일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자, 그럼 내가 하루 8시간 그 일을 하는 동안 어떤 걸 배우고 있는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메모장이나 종이에 내가 배우고 있는 것과 이 일을 함으로써 내가 얻어갈 수 있는 것, 얻고 있는 것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것들이 곧 나의 능력치가 되는 거고 나의 경험이 되는 거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통해 내가 배우고 있는 거, 얻고 있는 것을 찾아보는 것. 이게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6번째 미션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돈을 벌고 있는 이야기를 조금 드려봤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제가 저축률을 높이는 노하우 2번째. 아까 무언가를 대비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무엇을 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 요거는 제 계정 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을 텐데요. 갑작스러운 지출을 대비해 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저축률을 설정을 할 거잖아요. 경제적 목표 같은 거를 세울 때 나 이번 달에 받은 돈의 50% 저축할 거야. 저축률을 딱 정해두셨으면 그거를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삶이라는 게 갑자기 내가 예상치 못한 일들도 많이 터지고 갑자기 이거는 계획이 없던 건데 지출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는 이런 갑작스러운 지출들을 많이 대비해뒀어요. 제가 이거를 어디서 깨달았냐면, 은행에서 일을 하는데 적금 만기 해지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 이제 20대 분들은 온라인에서 적금 만기 해지를 하니까 은행에 잘 안 오는 것도 물론 맞는 말인데요. 대다수 만기 해지를 하러 은행에 오시는 분들을 살펴보니까 그분들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인 거야. 대부분. 어르신들인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젊은 사람들보다 나이 드신 분들이 만기 해지를 하는 비율이 높을까? 라는 고민을 좀 해보니까 그분들이 갑자기 돈 쓸 일이 잘 없어요. 어른들은. 그것도 이제 할머니 때 돼가지고 손주까지 보고 계신 분들은 갑자기 애가 아파서 뭐 집이 갑자기 막 무너지지 않는 이상 정말 갑작스럽게 지출을 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그 돈을 꾸준히 모으고 만기까지 해지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도 이 갑작스러운 지출에 조금 대비를 해두자. 이렇게 하면 내가 한 달에 목표했던 저축률을 달성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에 저는 이 지출을 대비하고 있고요. 비상금을 모아두는 방식으로 이제 저축률을 유지하고 있는데, 요 릴스 보신 분들 있죠? 이 비상금이라고 하면 많이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까 앞에서 적금 이야기할 때 제가 이 얘기를 넣지 않은 이유는 적금을 모으시는 거랑 비상금을 모으시는 거랑은 달라요. 적금은 말 그대로 내가 경제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직접적인 그 목표한 돈을 모으는 행위고, 비상금을 모으시는 거는 경제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방해가 되지 않도록 미리 제출을 대비하시는 단계인 거예요. 이 릴스를 보고 적금을 가입하시고 그 적금을 넣은, 예를 들어 생일 적금을 넣으신 분들이 생일 적금을 한 그 금액을 저축률에 합산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이 비상금은 말 그대로 나중에 쓸 돈을 미리 땡겨와서 쓰는 그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축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지출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이 자금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미리 지출을 대비하는 방법으로는 저는 크게 자동차 보험 적금, 병원비 적금, 이 적금이라고 쓰면은 여러분 헷갈리실 거니까 비상금으로 바꿀게요. 자동차 보험 비상금, 강아지 병원비 비상금, 생일 비상금, 여행 비상금, 이런 식으로 목적을 나눠서 통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약간 감을 잡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 보험료 적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1년에 한 번 되죠.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어느 정도의 금액을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는 적금에다가 돈을 넣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기간도 정해져 있고 어느 정도 금액을 모아야 한다는 것도 정해져 있고, 그리고 만기 날짜도 대충 정해져 있으니까 이 자동차 보험료는 적금에다가 모아두시는 거. 예를 들어 120만 원이 내년 3월에
자동차 보험료로 나간다. 그러면 120만 원을 12달로 쪼개가지고 매달 보험료를 내는 식으로 이 적금에다 돈을 넣으시는 거죠. 그리고 가계부에는 보험료라고 해서 지출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경조사비도 진짜 많이 나가요, 여러분. 이거 진짜 생각보다 모아보시면 5월이나 뭐 11월 이때 되면은 중고차 그냥 모닝 한 개 값은 그냥 나갈 정도로 경조사비가 많이 나가거든요.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경조사비가 얼마나 부담되는지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경조사비를 매달 15만 원씩 모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조사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 보험료랑 다르게 정해진 날짜도 없고 써야 되는 날짜도 없고 금액도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보니 이거를 적금으로 모으기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적금에 모아두면 계속 해지 신청을 해서 금액을 빼고 또 남는 돈은 적금에 넣고 하는 게 굉장히 번거롭기 때문에 이렇게 언제 쓸지 모르고 얼마를 써야 될지 모르는 것 같은 경우는 파킹 통장에다가 모으시면 돼요. 아까 제가 토스는 그 파킹 통장을 만들면 그 안에서도 파킹 통장을 여러 개 쪼갤 수 있다고 추천을 드렸었잖아요. 그 기능을 활용하셔서 파킹 통장에다가 경조사비를 모아두시면 필요하실 때 그냥 경조사비만큼만 꺼내서 쓰시면 돼요. 그러면 갑자기 내가 이번 달에 100만 원 지출하려고 했는데 친구가 갑자기 결혼을 한대. 그래서 30만 원을 써야 되면 나는 이번 달에 70만 원밖에 적금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출률이 일정하게 유지가 안 되는 거니까 100만 원을 다 저축할 수 있도록 미리 경조사비를 모아두시는 거. 요거를 조금 추천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감을 잡으시라고 생일 적금. 이 생일 적금은 적금이 편할까요? 파킹 통장이 편할까요, 여러분? 제가 여기 적어두긴 했는데 감이 오셔야 돼요. 생일은 적금에 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기도 정해져 있고 그리고 이거를 해지해야 되는 날짜가 딱 정해져 있고 얼마를 모을지 금액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생일 적금은 적금에다가 가입을 하셔서 이제 생일 전날 만기 해지 이렇게 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것도 뭐 경조사비 이런 걸로 잡아서 가계부의 지출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저는 비상금을 미리 모아서 현금 흐름을 조금 대비하고 저축률을 꾸준하게 유지해 왔습니다. 여러분도 이 방법을 꼭 꾸준히 쓰셨으면 좋겠어서 또 7번째 미션 나갑니다. 미션이 너무 많죠?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하셔야 돼요. 자, 7번째 미션은 경조사비랑 자동차 보험료 비상금 적금 2개만 여러분 가입해주세요. 다른 거는 제가 다 하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근데 보통 차는 다 운영을 하실 거고 그리고 경조사는 누구한테나 생기는 일이니까 이 2가지를 조금 가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동차를 운영 안 하시는 분은 생일 적금을 한번 해볼까요? 생일 적금? 뭐 남자친구 생일 때 돈 많이 쓰시는 분들이면 생일 아니면 여행 적금. 요 중에 2가지 정도를 골라서 비상금 적금을 한번 가입해보세요. 적금을 고르는 거는 아까 제가 설명해드렸던 금감원 같은 거 활용을 좀 해보시고 그리고 뭐 저랑 같이 경조사비 이거 많으실 분들은 파킹 통장 활용해서 비상금 적금을 가입해 오시면 됩니다. 이게 제가 드리는 7번째 미션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저축률을 높이려면 제가 아까 뭔가를 아껴야 된다고 했죠. 이 아끼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끝나가요, 여러분. 한 10분 정도만 더 강의하고 이제 Q&A하고 마칠 건데요. 자, 돈을 아끼는 방법을 간단하게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머릿속에 떠다니는 단어가 하나 있어야 돼요. 바로 딴티크. 여러분 딴티크 들어보셨죠? 여러분은 딴티크로 사람들이 그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물론 아니겠죠.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 저는 딴티크에 대한 생각이 좀 기준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딴티크를 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돈에 관심을 가진다는 증거다 이거는.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없고 내가 목표한 집을 사려고 한 하루에 10원, 20원 이거 어떻게 모아요. 근데 딴티크를 하는 행위가 내가 내 돈을 소중하게 여기고 한 푼, 두 푼을 이제 되게 사랑하고 돈에 관심을 가진다는 증거일 것이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 짠테크를 하는 과정은 그냥 단순히 스트레칭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 이 한 푼, 두 푼 노력해서 내가 내 돈을 아끼고 모은다는 것에 의의를 둬야지 이것만으로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고 도취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짠테크는 우리가 헬스장 가서 뭐 오늘 어깨 운동할 거야 하면은 어깨 스트레칭을 하면서 막 헬스 기구 뭐 쓰지 오늘 무슨 운동하지 고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 정도 그 스트레칭을 하시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고 짠테크를 임하셨으면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는 짠테크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거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 전에 금리 1%를 따지는 것보다 아껴 쓰는 게 더 효과적인 방법이다.
고정지출은 제가 아까 언급을 조금 드렸지만 우리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유지 비용이에요. 최소한의. 이 돈은 무조건 내야 되는 돈. 최소한의 유지 비용이고 이거는 매달 거의 고정적으로 지출이 되는 돈을 우린 고정지출이라고 부르는데요. 고정지출과 변동지출의 이 사이가 약간 무의미하게 느껴지신다면 이걸 딱 기준하는 방법은 이 돈을 안 냈을 때 어떤 상담원에게 전화가 오느냐 안 오느냐를 고민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통신비 안 내요. 그러면 우리 전화료가 끊기고 상담원이 돈 내라고 전화 오죠. 그러면 그거는 고정지출인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뭐 대출이자를 안 낸다? 그럼 은행에서 연체로 부과시키고 돈 내라고 전화 오죠. 그럼 그건 고정지출인 거야. 근데 예를 들어 식비, 우리가 밥을 안 먹었어요. 그럼 전화 와요? 물론 엄마한테는 오겠죠. 엄마한테는 너희 밥 안 먹는다 전화가 오겠지만 기관이나 상담원이 전화를 하진 않다면요. 왜 서영 씨 밥 안 드셨어요? 하고 전화를 오진 않으니까 이런 거는 변동지출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변동지출은 식비나 생활용품처럼 이제 매달 변동되는 지출 그리고 의지에 따라서 조금 잘 조정을 할 수 있는 지출을 우리는 변동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고정지출과 변동지출을 줄이는 저의 노하우를 몇 가지 알려드리고 강의를 좀 마치도록 할 건데요. 우선 고정지출은 못 줄인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고정지출도 지출이에요. 최소한의 유지비용이라는 개념이 잡혀있긴 하지만 최소한을 최소한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고정지출을 잡는 대표적인 세 가지. 우선 보험료를 저랑 같이 줄일 거예요. 그것도 새는 보험료를 줄일 거예요. 괜찮은 보험까지 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새 나가고 있는 보험료를 줄일 건데요. 보험료를 줄이려면 우리가 보험료의 그 구성 요소를 조금 알고 있어야 돼요. 순보험료는 우리가 이제 지출하는 직접적인 내는 돈을 순보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내가 예를 들어 10만 원의 보험료를 내야 된다면 아까 적금이 기본 이율과 우대 이율로 구성이 되어 있었던 것처럼 내가 내는 보험료가 위험보험료와 적립보험료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위험보험료는 우리 보험의 개념이 뭐예요? 미래에 생길 갑작스러운 사고나 위험에 대비해서 미리 돈을 모아두는 게 미리 돈을 모아두고 이제 비슷한 위험을 나누는 사람들끼리 그 자금을 공유하는 게 보험이라는 제도잖아요. 그러면 내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봤을 때 보상을 받기 위해서 내는 돈은 위험보험료고 적립보험료는 이 위험보험료와 별개로 그런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보험 가입할 때 2년 뒤에 만기되시면 이거 보험료 돌려드려요.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듣고 보험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때 나한테 돌려주기 위해서 돈을 충당해 놓는 것이 적립보험료입니다, 여러분. 그럼 듣기만 하면 좋은 거 아니야? 싶잖아요. 근데 이 적립보험료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보험료를 10만 원 낸다고 해서 5만 원 위험보험료와 적립보험료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사업비, 그러니까 보험을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 펀드 수수료처럼 보험 수수료를 떼고 실제로 위험보험료와 적립보험료로 들어가는 돈은 뭐 9만 8천 원 내지 9만 7천 원, 6천 원 이렇게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낸 돈을 다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구조도 아닐 뿐더러 적립보험료는 이율을 계산해주지 않아요. 오히려 마이너스죠. 2년 뒤, 10년 뒤에 이 돈을 모아둔 거를 은행에 똑같이 넣어놓더라면 나는 내지 1%, 2% 내지 금리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내가 낸 돈을 또 내가 낸 돈보다 적게 돌려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죠?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 보험 설계사들이 많이 싫어할 건데 적립보험료는 보험 설계사들이 수수료를 많이 받기 위해서 보험료를 높이기 위해서 넣는 것이 적립보험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본인의 보험 등권을 열어보시고요. 저는 지금 적립보험료가 없죠. 하나도 안 나왔어요. 본인의 보장보험료가 위험보험료입니다.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를 파악을 하셔서 이 부분에 돈이 들어가 있다면 이거를 다 빼실 거예요. 이거는 본인의 보험사 어플리케이션에 증권을 열어보시고 적립보험료가 들어가 있는 거는 그 보험사에 전화하셔서 빼달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보험료를 많이 줄이실 수 있어요, 여러분. 보통 옛날에 가입한 보험들은 적립보험료가 대다수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엄마 친구 통해서 가입한 보험. 엄마 친구들이 적립보험료 넣어놨을 확률이 200%입니다. 이 적립보험료 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또 알려드리고 싶은 거 하나 더 있었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일단 뒤에 거 이야기하고 제가 마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대출 이자를 줄일 건데요. 대출 이자도 새는 대출 이자를 줄일 거예요. 내가 안 내도 되는데 어차피 내야 되는 거면 내야죠. 어쩔 수 없는 건데 안 내도 되는데 내고 있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볼 거예요.
대표적으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개인 대출 금리나 요구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행사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몸값을 불리고 회사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해가지고 연봉이 오른다든지 직급이 오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신용이 좋아지면은 내가 신용이 좋아졌으니까 나한테 금리 이만큼 인하해줘 라고 은행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개인 대출 금리나 요구권인데요. 이 금리나 요구권을 잘 모르고 그냥 처음에 약정했던 이자를 계속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내가 내지 않아도 될 돈을 내고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한번 시간을 내셔서 금리나 요구권을 행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되게 간단하거든요. 본인이 쓰시는 온라인 뱅킹에 들어가셔서 금리나 요구권이라고 검색만 하시면 그 창이 떠요. 거기에다가 개인정보 넣고 그냥 동의하셔가지고 뭐 건강보험료 낸 거라든지 이런 자료 싹 불러와서 그냥 체크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금리를 낮출 수 있다, 낮출 수 없다 이 전산에서 확인을 해서 여러분한테 띄워주거든요. 이 금리나 요구권이 행사되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꼭 시간 내셔서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잘 활용하는 이 사이트가 네이버페이 대출 비교 사이트라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 내가 가진 대출에서 조금 더 싼 저금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상품들을 되게 잘 안내를 해주거든요. 이런데 이제 틈틈이 들어가셔서 우리 네이버 웹툰 보시는 것도 좋지만 네이버페이 대출 비교 사이트 이런데 들어가셔가지고 내가 줄일 수 있는 돈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겠죠? 그래서 금리나 요구권을 한번 행사해보자. 네이버 페이 대출 비교에 들어가서 내가 대환할 수 있는 대출이 있는지 확인해보자. 이렇게 해서 새는 대출 이자를 한번 줄여보자 하는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공과금을 줄이는 거. 공과금을 줄인다고 하면 사실은 전기세 아끼고 뭐 여름에는 찬물로 씻고 보일러 안 켜고 그냥 집에서 따뜻한 수면 양말 신고 하는 것도 공과금 줄이기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우리는 공과금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공과금 카드를 한번 사용해 보세요. 이거 공과금 카드 생각보다 많이들 사용 안 하시고 그냥 통장에 연결해 두시는 분들 많던데 최소 10%씩 할인을 해주거든요. 공과금 카드로. 최소 10%씩 할인을 해주니까 뭐 연회비 이상은 무조건 뽑아요. 공과금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공과금만큼은 공과금 할인 혜택이 있는 카드를 만드셔서 연결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할인 혜택이 큰 카드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카드 고릴라 같은 사이트에서 골라주시면 됩니다. 공과금 할인 혜택 순으로 정렬해서 나한테 맞는 카드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소이즈님이 알려주신 방법인데 저도 따라했어요. 이번에 전기세 그 중에 그 TV 수신 수수료 그거를 이제 분리 징수하는 제도가 우리가 시행이 됐잖아요. 요거 그냥 전화 한 통 하면 TV 잘 안 보시는 분들 매달 2,500원씩 줄일 수 있더라고요. 저도 이거 따라 해가지고 어차피 저희 집은 TV를 안 보고 보통은 넷플릭스를 다 보기 때문에 요거 행사해가지고 2,500원씩 1년이면은 최소 2만 원이 넘죠? 2만 원 넘는 돈을 매년 아낄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미션은 이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내 고정 비용을 만 원, 딱 만 원 줄여오자. 공과금 20만 원 내시는 분들 그 카드 발급받아서 10%만 할인 받아도 매달 2만 원 줄이는 거 아닌가요? 그죠? 고정 비용을 월 1만 원만 줄여오는 거. 이거 제가 미션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동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노하우들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자, 변동 지출은 크게 제가 하고 있는 짠테크를 세 가지 정도 알려드릴 건데 저의 짠테크의 기준은 10원, 20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 기준 짠테크는 최소 만 원 이상, 만 원, 2만 원, 3만 원 되는 게 저는 짠테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는 짠테크 세 가지를 알려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불테크. 식비를 줄여주는 최고의 딴테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식비 포함해서 생활용품 같은 것도 저는 블로그로 다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핫테크, 요거는 살짝 드리기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기는 한데 여기 계신 분들이랑은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뒤에 가서 제가 어떻게 카드로 돈을 버는지 요거를 조금 알려드리고 그리고 혜테크, 요거는 제 계정이나 뭐 요즘 딴테크 계정들 되게 많잖아요. 거기서 소개해주는 알뜰 교통카드라든지 뭐 가스 캐시백 같은 혜택을 탱가 맞는 식으로 월 만 원 내지 2만 원을 꾸준히 아끼고 있다. 이런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생활비를 아끼는 방법 가장 첫 번째 블로그 재테크. 블테크. 자, 여러분 블로그 해야 된다는 거 사실 머릿속으로는 다 알고 계시지 않나요? 블로그가 얼마나 내
내 삶의 질을 높여주고 내 통장을 통장으로 바꿔주는지 아시면 여러분 진짜 깜짝 놀랄 거예요. 이 블로그는 안 하면 손해라고 저는 단연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이렇게 이제 블로그 체험단을 활용해서 돈을 버는 방법이 있는데 블로그 체험단이 아니더라도 블로그를 운영만 하시면 여기저기서 되게 기회가 많아요. 막 대구 맛집 카페 운영하시는 분들이 저희 블로그로 찾아와서 여기서 식사하시고 블로그 글 하나 써주세요라고 하시는 경우도 많고 내가 직접 체험단 사이트를 이용해서 이제 뭐 맛집이라든지 뭐 생활용품 같은 거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들도 많고 저는 블로그를 이용해서 결혼 비용을 1,500만 원 이상을 절약을 했거든요. 제가 결혼하는 과정을 블로그에 썼더니 여러 웨딩 업체에서 저한테 무료로 뭐 웨딩 촬영이라든지 드레스라든지 이런 거를 제공을 해주셨어요. 저는 그걸 제공받고 블로그에 글을 썼고요. 그런 식으로 결혼 비용을 절약하는 거에 성공을 했고 지금은 너무 바빠서 제가 이거 체험단 이런 거 잘 못 가는데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는 식비를 최소한 월에 10만 원 이상은 꾸준히 절약을 했습니다. 이게 식비가 가는 거에 국한되지 않아도 이렇게 보시면 뭐 집으로 배송받을 수 있는 음식이라든지 그리고 전 강아지를 키우니까 강아지한테 간식비가 진짜 많이 들거든요. 이런 수제 간식 같은 거는 이제 배송을 받아서 리뷰를 쓰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배송을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을 활용해서 생활비를 아끼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래서 이 블로그는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 이제 블로그 이미 포화 시장 아니야? 라고 이제 받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잖아요. 신규 블로거들도 블로그에서 조금 쉽게 체험단 당첨이 될 수 있는 팁들을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소규모 사이트를 공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블로그 체험단 사이트 추천이라고 뜨면은 뭐 레뷰라든지 엄청 큰 사이트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런 대형 사이트를 처음부터 공략하지 않았어요. 거기서는 물론 질 좋은 상품과 이제 많은 상품들이 나와 있겠지만 거기는 상품이 좋고 제공되는 상품이 많은 만큼 유명한 큰 블로거분들도 거기서 체험단 신청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신생 블로거들이 당첨이 될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이런 소규모 사이트를 먼저 공략하시는 게 방법이고, 실제로 제가 활용을 해봤을 때 당첨이 잘 되는 소규모 사이트는 강남 맛집, 모두의 블로그, 놀러와 체험단. 이렇게 세 가지가 좀 신생 블로거분들을 당첨을 많이 시켜줍니다. 모두의 블로그, 놀러와 체험단, 그리고 강남 맛집도 꽤나 당첨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런 소규모 사이트를 공략하시면 좋고,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우측 상단에 보시면 여기 정렬을 하실 수 있는 게 있어요. 여기를 저처럼 마감 임박순으로 한번 정렬을 해보세요. 이렇게 마감이 다 돼 가는데 모집 인원이 덜 차 있는 것들 있죠. 그리고 모집 인원에 비해서 신청 인원이 조금 적은 것들, 물론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수도 있으나 일단 이런 거를 통해서 내 블로그에 글을 쌓으셔야 돼요. 이런 데 가셔서. 그런 것도 괜찮지 않나요? 뭐 이런 디저트 같은 거 먹고 이런 거 사셔가지고 블로그에 글을 쌓으면 그걸 보고 또 사장님들이 우리 블로그를 당첨시켜 주시는 거니까 처음에는 마감 임박순으로 정렬을 해서 그 모집 인원 대비 신청 인원이 별로 되지 않는 것부터 천천히 공략을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청 메시지란이 있어요. 이거 신청하는 거 눌러보시면 그 내 사이트 정보라든지 뭐 내가 몇 명이서 거기에 방문할 건지 그리고 여기에 왜 가고 싶은지를 적는 란이 있는데 신청 메시지란이 보통은 선택사항으로 남겨져 있거든요. 여기를 그냥 활용 안 하고 무작정 신청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 신청 메시지란을 되게 잘 활용을 했던 게 여기다가 제 블로그가 대충 어떤 블로그인지 이 사장님들의 입장에서 혹할 만한 내용들을 좀 넣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대구 맛집을 신청한다고 한다면 제가 그 당시에 웨딩 관련된 글을 많이 적어놨기 때문에 제 블로그 통계를 보면 저한테 유입되는 이제 고객층이 보통 20, 30대 여성분들, 특히 대구에 사시는 분들이 제 블로그의 실수요자분들이거든요. 그런 통계들을 언급을 하면서 저는 대구에서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 20대 여자입니다. 제 블로그는 웨딩 관련 포스팅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대구에 거주 중인 20에서 30대 여성분들이 많이 방문합니다. 사장님의 이제 주 고객층과 제 블로그에 방문하는 고객층이 잘 맞아서 시너지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으니 저를 선정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어필을 하는 거죠. 이 남들은 비워두는 신청 메시지란을 처음에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시는 게 여러분들이 신생 블로거여도 체험단 당첨이 잘 되는 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저는 블로그를 활용해 생활비를 아끼고 있다. 그래서 요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요건 선택사항으로 드릴게요. 당장 블로그를 개설하시고 우리 오늘 내일 맛있는 맛집 가서 식사하실 거잖아요. 이거 사진 찍어 오셔서 맛집 리뷰를 하나 포스팅 하시고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피드백 해드릴게요. 여기까지 제가 이제 다른 거는 블로그는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봤고, 자, 핫테크 제가 2분 정도만 빠르게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사실 어디 가서 누설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그냥 카드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만 조금 공유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아까 우리 여기 네이버 페이 대출 비교 사이트가 있듯이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카드 이벤트 창이 있거든요. 여기 네이버 카드 비교 이렇게 쳐보시면 네이버에서 하고 있는 카드 발급 혜택 창이 나와요.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우리 어차피 공과금 카드랑 그 생활비 카드 따로 만드실 거잖아요. 거기 들어간 다음에 이벤트를 하고 있는 카드를 발급을 받으시는 거야. 보통 그거 발급되는 조건이 이벤트 되는 조건이 6개월 이상 그 카드사에 카드가 없었고 사용 실적이 없는 분들 대상으로 이벤트를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현대카드를 쓴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현대카드 뭐 20만 원 쓰면 16만 원 캐시백 해주는 이벤트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그 카드를 하나 발급하셔가지고 20만 원을 생활비로 쓰고 그리고 다음 달에 16만 원을 돌려받고 그럼 나는 4만 원으로 한 달을 생활한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카드는 해지하고 이런 식으로 저는 돈을 아낄 때 카드를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번거로워요. 내가 쓰고 생각하지 못해서 해지를 못하면 이제 연회비가 청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조금 꼼꼼하게 혜택들을 챙겨야 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저처럼 진짜 생활비를 많이 아껴야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지금은 더 이상 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저는 이미 카드사별로 카드를 한 번씩 쫙 발급을 해서 1년 동안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카테크를 조금 활용을 잘 하시는 게 방법이 될 것 같네요. 자세한 방법을 궁금하시다면 제가 또 따로 안내를 해드리겠지만 요거는 영플랜이 이렇게 하더라 라고 어디 가서 누설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카드사들이 굉장히 싫어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이 너무 적어가지고 제가 투자를 한 이야기는 요거는 제가 인스타 릴스로 다 풀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릴스를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5분 정도 남았는데요. 질의응답을 한번 받아볼까요? 여기까지 일단 제가 드릴 수 있는 노하우들은 다 정리를 해드렸고 아까 보험 여기서 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그 보험사들도 결국에는 이윤을 남겨야 되는 집단이라는 거. 그래서 그 보통 특히 운전자 보험 같은 거 가입하실 때 그 20대 분들 꼬시려고 다른 회사는 만기 환급금 없는데 우리는 만기 되면 환급금 드릴게요 라고 이야기해서 사람들을 영업하는 이런 설계사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말자. 그거 다 내가 낸 돈으로 내가 낸 돈보다 적게 돌려주는 구조다. 그거를 좀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금리나 요구권이 행사되는 대출은 종류가 너무 다양해가지고 제가 다 외우고 있지는 못하는데요. 여기 대충 보시면 신청할 수 없는 대출에 해당하는 거는 신청이 안 돼요, 여러분. 뭐 예를 들어 학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외부 기관과의 협약에 따른 대출이기 때문에 금리나 요구권 행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적금 담보 대출 같은 경우도 금리나 요구권 행사 안 됩니다. 금리나 요구권 행사되는 거는 이제 신용 대출이랑 우리 부동산 입사할 때 쓰는 부동산 담보 대출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요 세 가지만 신청 대상에 해당해요. 답변이 좀 됐을까요? 학자금 대출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금리나 요구권 담보 대출도 해당은 안 됩니다. 신용대출이나 우리 나중에 집 살 거니까 집 사서 집 살 때 받는 그 부동산 담보대출 같은 게 해당이 될 것 같네요. 하고 여러분 요거 제가 미션 정리한 거 요거 한번 캡처해 주시겠어요? 우리 다음 회장 이제 소이지 님이 진행해 주실 건데 다음 주 토요일이 오기 전에 우리 같이 요런 미션들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당장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내일부터 강의 내용 한번 정리해 보시고 그리고 경제적 목표를 한번 세워보세요. 요거 자료 필요하신 분들 저한테 카톡 주시고 그리고 월요일에는 이제 출근하셔서 뭐 점심시간이나 이럴 때 통장을 3개 분할하시고 그 통장별로 용도를 정하시는 거죠. 이미 되어 있으신 분들은 하실 수
필요 없고요. 그리고 파킹 통장, 토스뱅킹이나 카카오, 그리고 K뱅크 중에서 골라서 파킹 통장, 비자금 통장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카드 고릴라 들어가셔서 카드 혜택 알아보고 이제 통장별로 카드 세팅하시는 것까지 월요일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화요일이 되면 우리 경제적 목표를 세운 걸 기반으로 내가 이번 달 월급, 우리 보통 10일에 들어오나요? 들어오기 전에 이거 들어오면 내가 얼마를 모을지 한번 구상해보시고 그걸 어떻게 모을지 포트폴리오까지 한번 시간 내서 구상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커피 적금, 카카오 26주 적금 만드시고 그리고 자동차 보험료라든지 생일 같은 적금, 비상금 적금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요일에는 우리 회사 생활 힘드시더라도 내가 이 회사에서 뭘 얻을 수 있지? 나의 장점을 한번 찾아보시고 내가 배우고 있는 것들도 한번 찾아보시고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싶은지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요일쯤 되시면 이제 고정비용 정리하시고 고정비용 어떻게 줄일 건지 10,000원 어떻게 아껴올 건지 계획을 조금 세워보시고 실제로 뭐 카드를 직접 발급받으신다든지 저처럼 아까 2,500원 전화 한 통 하셔서 그 월 수신료를 없애신다든지 그런 식으로 줄이는 활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생활비 정하기, 가계부 준비하기까지 목요일 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쯤에는 블로그를 실제로 개설하셔서 우리 주말 동안 다녀온 맛집 리뷰 하나 포스팅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해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거 그냥 강의 듣는다고 강의를 듣고 끝내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잖아요. 물론 이런 정보를 얻었다 하는 건 남겠죠. 근데 이거를 내 삶에 어떻게 적용시키고 이 정보들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목표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을 이제 실천으로 옮기실 때가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미션을 얘 왜 이렇게 미션을 많이 줘? 막 하지 마시고 그냥 4개 다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여기서 통장 분할하는 거 나한테 필요할 것 같아. 필요하신 것만 골라서 하셔도 좋으니까 이 미션을 꼭 수행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현명하게 꾸려나가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2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Q&A 있나요? 질문 있으시면 제가 조금 받고 끝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제가 드리고 싶은 정보는 전부 다 드렸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주말 동안, 주말이래. 2시간 동안, 주말 귀한 시간에 제가 말이 조금 빠르진 않았나요? 끝에 가서는 전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너무 많은데 시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좀 빨리 이야기한 감이 있는데 산책하고 걷기 운동하실 때 만보기는 안 쓰고요. 그 토스 써요. 토스 큰 걸음거리면 10원 주는 그거는 씁니다. 이건 아침마다 알림 설정해놓고 강아지 산책 자주 하니까 강아지 산책 갔다 들어오는 길에 만보기 받는 거 그거 해요. 말씀하시는 속도가 너무 적당했나요? 살짝 대구 사람들이 말이 조금 빠르고 성격이 급해가지고 빠르진 않았는지 걱정했는데 다행이에요. 네, 쌀리뿅님 저는 토스 혜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제 들으신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금 사용하시는 상품 여러분 우리종합금융 그거 금리 많이 줘요. 우리종합금융 금리 좀 높아요. 지금 저는 사실 그게 조건이 거의 없이 금리를 주는 곳이어가지고 우종금을 많이 쓰고 있고 또 좋은 거 찾으면 공유해드릴게요. 금감원 사이트 들어가서 예금 누르고 조회해보시면 금리 높은 거 많아요. 저는 우리종합금융에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종합금융. 지은님 하신 말씀 있어요? 영플랜님 혹시 예적금 드릴 때? 쓰다가 제가 답변을 드려서 멈추신 건가요? 질문이 없으시면 여러분 추가로 생기시면은 다 퍼주셔서 사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더 드릴 수 있는 내용이 많았을 것 같은데 이 2시간이 꽤나 짧네요. 저는 사실 나 이거 2시간 못 채우면 어떡하지 하는 고민도 했는데 아직까지 드리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고 5분 동안 이 톡방 유효하니까 제가 거기서 또 못 드린 내용들은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그때 들을 만한 재테크 유튜브나 뉴스, 라디오 저는 그 출근 시간에 보통은 그거 많이 들어요. 그냥 뉴스 켜놓고 뉴스를 많이 봐요. 이런 강의 종종 열어드릴까요? 알겠습니다. 저는 뉴스 같은 거 많이 보고 굳이 재테크 유튜브를 보진 않는 것 같고 사실 재테크의 기본은 시장 경제를 빠르게 파악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뉴스 틀어놓고 정치 뉴스라든지 경제 뉴스 같은 거 많이 봅니다. 그리고 그런 뉴스들은 그냥 SBS나 MBC, JTBC 돌려가면서 봐요. 뉴스 많이 보시고
그리고 그 뉴스 아니면 저는 한국사 영상 같은 거 많이 보거든요. 다른 때는 유튜브 보고 있을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뭐 유익한 거, 책 설명해 주는 영상이라든지 그런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꼭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드렸던 미션들 꼭 해주시고 미션 하는 곡도 그 톡방에 조금 올려주세요. 네, 강의 녹화본은 저희 다 드리도록 할 거고요. 내일부터 바로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나가고 싶으신 분들이 이제 나가셔도 되고.